제가 개인적으로는 이제 이 선거제 개편을 할 때 어떻게 할 것이냐는 방향에서는 저는 비례제의 숫자도 중요하죠. 비례제의 비중을 확대하는 게 제일 핵심적인 방향이다. 이게 이제 제 개인적인 생각이거든요. 근데 이제 왜 그렇게 생각을 하냐면, 이제 우리가 선거제도를 개혁 얘기를 할 때 어떻게 개혁할 것이냐에 대한 여러 가지 얘기가 많은데, 사실 왜 개혁하느냐는 문제에 대해서 조금 한 번 더 생각을 해보자, 이런 제안을 좀 드리고 싶은 건데요. 보통 우리가 이제 왜 개혁하냐 이 얘기할 때 예전에는 우리가 이제 지역구도를 좀 완화하기 위해 선거제도를 개편해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많이 했고요. 그 연장선상에서 비례성이 낮다, 비례성이 떨어지니까 비례성을 보완하는 게 이게 순리에 맞는 거 아니냐, 이런 차원에서 얘기를 했는데,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그것도 물론 당연히 필요한 거, 이거를 포함하는 전제 위에서 보다 더 우리가 아주 중요하게 생각할 것은 과연 이 정치와 국회에 대한 불신, 이 불신을 조금이라도 완화할 수 있는 길이, 또는 그 완화하는 것도 이 불신의 어떤 뿌리에 이 선거제도가 좀 연동되어 있는 거 아니냐, 이런 고민을 해볼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저는 이제 계속 여러 번 말씀을 드립니다만, 현재 한국과 같은 이런 극단적인 소지역구 정치가 국회 전체를 주도하는 이 방식의 국회로는 여러 가지 형태의 개혁을 하더라도 실제로 국민적 불신을 해결하기가 쉽지가 않다. 왜 그러냐? 제가 이렇게 국회 활동을 하면서 보면 국회는 결국 내셔널 아젠다, 국민적 의제를 의논하고 결정하는 게 제일 본분이 돼야 국민들의 신뢰를 받을 수가 있거든요. 그런데 이 국민적 아젠다에 대한 대표성이라는 게 보통 이제 반응성이 있고 또 책임성, 이렇게 두 가지 측면의 대표성을 볼 수 있잖아요. 반응성도 되게 낮습니다. 아주 여론의 압력이 세져야 이제 이게 의회에서 결정까지 가는 거고요. 여기에 대한 책임성도 떨어져야 되게. 우리가 총선에서 공약을 내걸어서 4년 내내 이 공약을 해결하겠다라고 하는 이 아젠다에 대한 비중을 한번 보시면, 개별 300명 국회의원들이 자기 지역구에서 어떤 지역구 아젠다를 가지고 공약을 걸은 것에 대해서는 상당히 진지하고 철저하게 4년 동안 활동을 하고 마무리 지려고 합니다. 하지만 실제로 정당이 총선에서 내건 이 국민적 아젠다, 내셔널 아젠다에 대해서는 실제로 정당 자체가 특별하게 4년 동안 이 평가에 대해서 별로 부담을 안 가지고, 실제로 4년 후에 선거할 때도 이 선거 과정이 이 평가를 안 하고 있어요. 그러면 결국 이 국민적 아젠다를 해결하는 이 국회가 안 만들어지고 그 뿌리에는 이 선거 제도가 좀 연루되어 있는 건데, 저는 그래서 이 비례대표 문제에 대해서 우리가 아까 이제 우리 교수님들 말씀하실 때 보면 전 두 가지 점을 한번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다고 보는데, 하나는 이 비례대표제를 마치 소수자, 취약계층을 대변하기 위한 제도다, 뭐 이런 관점에서 보시는 경우가 있는데, 저는 이런 보완적 제도로서 비례대표를 보는 거는 조금 반대입니다. 그렇다면 비례제라고 하는 게 사실 소수 배려제 이렇게 이름이 바뀌어야 돼요, 사실은. 비례제라고 하는 것은 근본적으로 지금 유럽의 OECD 국가 중에 35개 중에 25개 국가가 전 의석을 다 비례제로 선출합니다. 소수 대표제가 아니거든요. 보완적 대표가 아니고 비례제적 대표의 성격이 이 지역구 대표 성격과 완전히 다른 거를 인정하는 거고, 그거를 지난 100년 동안에 계속 유지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저는 이 점에 대한 우리 판단을, 그러니까 비례대표제에 대한 판단을 단순히 소수자를 배려하는 것이 아니고 이 국민적 아젠다를 국회에서 해결하기 위해서 필요한 그런 하나의 대표 방식으로 이해를 할 필요가 있다는 점.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이 비례대표제라는 게 그냥 선거 안 하고 들어오는 거 아니냐, 이런 관점이 있습니다. 지금 현재 제도가 그래요. 그 전에 유정회가 그랬고 전국구가 그랬고, 지금 현재 비례대표제가 유정회와 전국구는 다르긴 하지만 뭐 그런 성격이 아직 남아있는 거죠. 그래서 저는 비례제를 확대하기 위해서는 필연적으로 이 비례대표제의 선거 과정을 근본적으로 고치지 않으면 이게 확대가 될 수가 없다. 기본적으로 본선거에서는 정당 명부에 의한 선거이기 때문에 정당 평가밖에 이루어지지 않잖아요.
그러면 결국 이 공천 과정에서 전문적인 수기와 심의 과정을 거쳐서 공적인 의정 활동, 공적 활동을 전문적으로 평가하는 이런 공천 과정이 설계되지 않는 한 사실 비례대표제 확대는 어렵다는 거죠. 저는 그래서 비례제 확대를 우리가 방향으로 하되 이 비례대표제의 취지가 단순히 소수 대표를 위한, 그러니까 약자를 보호하기 위한, 배려하기 위한 취지가 아니고 이 국민적 아젠다를 대표하기 위해서 보완하는. 그렇다고 해서 이거를 우리가 100% 다 갈 수는 없어요. 우리 지역구 이 선거 제도를 완전히 없앨 수는 없기 때문에. 그다음에 그래서 이제 그런 관점에서 이 비례제를 바라볼 필요가 있다는 점. 그다음에 두 번째로는 이 공천 과정에 대한 근본적인 재설계를 병행하지 않고는 이 연동형 비례대표제든 병립형이든 비례제 확대 자체는 불가능하다. 지금 우리가 120석, 240석 이런 구도나 200대 100 아니면 저는 150대 150도 가능하다고 보는데 기본적으로 공천 과정에 대한 근본적이고 공공적인 이런 재설계를 하지 않고는 어렵다. 이런 두 가지 점을 좀 말씀을 드리고요.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좀 더 말씀을 드리면 저는 현재 360석으로 의석을 확대해서 지역구를 놔두고 비례제를 확대하고 이것도 저는 의미가 있다고 이게 일환이라고 봅니다. 이게 플랜 A인데 이 플랜 A가 안 될 수가 있어요. 사실 의석 확대에 대한 부담이 많이 있잖아요. 그렇다면 저는 플랜 B로 현재 의석에서 지역구를 줄이고 비례제를 확대하되 이 비례제가 연동형으로 되면 사실은 그 지역구가 없어진 이 지역구의 그 의원들이 출마할 길을 봉쇄당하니까 병립형으로 하면 사실은 이분들이 소선거구에 나가다가 권역별 비례대표제 병립형으로 가면 대선거구로 출마하게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출마의 길이 열려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렇게 된다면 저는 지금 이른바 지역구 축소에 따르는 어떤 기득권에 대한 어떤 우려, 이것도 타협할 여지가 좀 있다. 조금 더 적극적으로 얘기한다면 지금 한국당에서 주장하는 중대선거구제, 이 소선거구제와 대선거구제를 만약에 합치게 되면, 병합하게 되면 한국당에서 중대선거구제의 효과를 낼 수가 있다. 좀 그런 관점에서 플랜 B도 필요하다. 현재 의석수가 유지되는 한에서 비례대표를 확대하는 플랜 B에 대한 고민도 필요하다. 이런 관점에서 좀 고민을 했으면 좋겠다는 의견입니다.